펜실베니아주 크로포드 카운티에 살고 있던 브랜디 스티븐스 로지는 가족, 친구들에게 사랑받던 전형적인 10대 소녀였습니다. 한번 알고 지내기 시작하면 모든 상황에서 희생할 줄 알고 자신보다 남을 챙기기 바빴을 정도로 헌신적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17살 정도가 되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여자처럼 행동해야 하고 여자처럼 입어야 하고 여자처럼 말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려 했지만 그녀의 가슴속에선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마음의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이 사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어머니 캐리 로젠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캐리 씨는 여지껏 훌륭하게 부모님 말대로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려는 말을 해줬습니다. 훌륭한 부모님 아래에 훌륭한 자식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죠. 어쨌든 그녀는 이 사실을 어머니를 제외한 사람 중 가장 친한 친구인 크리스티 호밭에게 전했습니다. 같이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크리스티는 그 얘기를 듣고 약간 당황했지만 언제나 착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왔던 브랜디였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하고 레즈비언 브랜디가 아닌 그냥 브랜디로서 똑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한 브랜디는 대학교에서 사회학, 심리학 이중 전공으로 본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자세 그대로였죠. 브랜디가 그 남이라고 하는 사람 중 가장 먼저 돕고 싶어 했던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부터 사귀어오던 여자친구인 제이드 옴스테드였습니다. 둘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게 된 사이였고 브랜디는 그녀의 자신감 없어하는 모습을 당당한 모습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제이드는 전통적인 개신교 집안에서 자랐으며 브랜디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깨닫고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만 많이 알려졌다시피 동성애자를 거부하는 개신교를 믿어오던 부모님은 그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자라는 것을 깨닫고 남자를 좋아하라고 강요했죠. 이렇게 압박을 당하며 살아가던 제이드는 온라인 채팅으로 브랜디를 알게 되었고 그런 사실들을 모두 알게 된 브랜디는 제이드를 옆에서 보살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귀던 몇 달 정도가 지나자 20세의 브랜디는 18세의 제이드에게 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드는 단순히 자신감만 없어진 게 아니라 사회를 향한 일종의 적대심 같은 게 생겨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기도 거부하고 일을 하기도 거부하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하는 삶의 애착이 없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꾸려 브랜디는 계속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제이드는 마치 밑빠진 독이라도 된 것처럼 그 노력들을 허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이드는 그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내놓으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둘은 동갑이었고 브랜디는 대학교에서 복수 전공을 하며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직접 보셨다면 쌍욕이라도 박았을 만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브랜디는 소에게 돈을 빌려주다가 결국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이드가 브랜디의 돈을 훔쳐서 마을 밖으로 달아났던 것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둘 사이는 이렇게 깨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브랜디는 가장 친한 친구인 크리스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문자로 전화번호 하나 보내줄게. 저장해놔. 누구 전화번호인데? 제이드 전화번호. 그런데 왜 나한테 저장해놓으라는 거야? 너희들 깨진 거 아니었어? 응, 깨졌는데 내가 계속 연락할 것 같아서 내 폰에서는 지워놓으려고. 뭐 일단 알았어.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야, 제이드 전화번호 다시 줘. 왜? 연락 안 한다고 했잖아. 내가 봐선 너 제이드한테 이용만 당할 거야. 연락하지 마. 그냥 줘봐. 할 말만 하고 연락 끊을 거야. 크리스티는 브랜디가 어떻게 행동할지 뻔히 보였지만 완강한 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호를 돌려줬습니다. 번호를 받은 브랜디는 그 다음 날이 되자마자 크리스티가 예상했던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메릴랜드에서 머무르고 있던 제이드를 데리러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이드를 태우고는 오하이오로 데려왔죠. 그런데 왜 원래 집인 펜실베니아가 아니라 오하이오로 갔던 것일까요? 오하이오에 도착한 제이드를 데려가기 위해 그녀의 부모님과 애슐리라는 20살 여성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브랜디는 제이드가 원하는 대로 모두 행동했고 제이드는 자기 부모님 차를 타고 펜실베니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이드의 부모님과 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나이가 2살 많은 애슐리는 누구였을까요?
그것이 궁금했던 브랜디는 제이드에게 물어봤고, 사실 브랜디와 사귀기 전에 교제를 했던 여자친구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이드가 혼자서 메릴랜드로 가출해버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의 부모님을 쫓아서 같이 왔던 것이죠. 참고로 애슐리 바버도 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이드가 애슐리와 연애를 할 때 당시 그녀의 집에서 머무르기도 했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시겠지만 애슐리는 헤어진 제이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 브랜디와 연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접하고선 계속해서 질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긴 것을 보고 난 뒤 브랜디를 더욱 나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간단한 이 해프닝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17일 목요일, 따뜻한 봄날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브랜디는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할머니에게 오하이오에 살고 있던 친한 친구인 리에넌을 만나러 다녀오겠다고 하고 자신의 차량인 기아의 리오를 타고 떠났습니다. 평소에도 리에넌을 알고 있던 할머니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늦은 밤이 될 때까지 브랜디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느낀 어머니인 캐리 씨는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결국 리에넌에게 연락해보았습니다. 그러자 리에넌은 이상한 말을 전해왔습니다. 브랜디요? 사실 저한테 문자 하나만 보냈고 저희 집에 놀러 오지는 않았어요. 무슨 문자가 왔었니? 그 문자 나한테 보내주겠니?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얼마 뒤 리에넌이 딸에게 받았다던 그 문자를 전달받았습니다. 나 지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 주소를 너한테 알려줄게. 여기 펜실베니아주 땡땡이야. 혹시 내가 연락이 안 되면 우리 엄마한테 좀 알려줘. 그 문자를 본 캐리 씨는 딸이 제이드와 관련된 곳으로 갔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큰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걱정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디는 어렸을 때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어서 식후 인슐린을 맞아왔는데 그날은 인슐린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루 종일 인슐린을 맞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했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목요일이 지나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딸아이의 연락은 없었고 결국 펜실베니아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인은 실종 뒤 48시간이 지나야 수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브랜디가 당뇨병이 없고 인슐린이라도 가져왔다면 그 규칙을 지켜서 수사를 진행했을 테지만 이번 상황은 상당히 예외적이었으므로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담당은 에릭 말로리 형사로 배정되었습니다. 먼저 에릭 형사는 브랜디가 목요일에 통화했던 기록을 훑어보며 통화했던 모든 사람들과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에릭 형사가 꾸린 실종 수사팀은 랜디의 휴대폰 마지막 위치가 기록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곳은 브랜디의 집에서 약 80마일 떨어져 있던 펜실베니아주 미드빌에 있던 린든 스트릿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캐리 씨는 미리 출력해두었던 브랜디 실종 사건 포스터를 그곳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고 길거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화요일이 되었을 때 캐리 씨는 사라 반 앨런이라는 브랜디의 친구에게 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 사실 애슐리라는 애가 계속 신경 쓰여서 연락드렸어요. 애슐리라고 했니? 걔가 누구니? 애슐리는 2달 전부터 브랜디를 엄청 싫어했던 앤데 실제로 페북에서 걔한테 했던 심한 말 같은 걸 댓글로 써놓은 걸 봤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당뇨병이 널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버리겠어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브랜디를 싫어했던 거니? 어떤 관계인지 확실히 알고 있니? 네, 브랜디가 2달 전부터 사귀고 있던 제이드라는 여자애 아시죠? 걔 전 여자친구인데 헤어졌는데도 계속 집착하고 미련도 못 버린 채로 지냈던 애였어요. 그래서 브랜디랑 사귀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난 뒤에 협박 같은 것도 하고. 그렇구나. 알겠어. 알려줘서 고마워, 사라야. 아, 제가 진짜 연락드린 이유는 최근에 걔가 올렸던 사진 때문인데 어제 올렸던 사진이에요. 팔에 멍든 게 보였는데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아서요. 혹시 브랜디랑 상관이 있을지도 모르고. 고마워. 그 사진 나한테 좀 보내줄 수 있겠니? 여러분들도 옆에서 보실 수 있는 사진 2장이 애슐리가 올렸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의 화질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 먹는 것을 제외한 상처는 확인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가 되어 캐리 씨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정신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리에넌이 문자로 딸이 보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보내었던 그 집 주소였죠. 혹시 애슐리의 집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며 그곳으로 향했으며 도착하여 집 문을 두들기자 3명이 나왔습니다. 애슐리와 제이드, 애슐리의 아버지. 캐리 씨는 계속해서 딸아이와 연결되던 애슐리를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자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딸아이가 실종된 것은 애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당시엔 모두 정황상 증거들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브랜디 스티븐스 로진이라는 아이의 어머니인 캐리 로진이라고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딸아이가 실종되었는데. 아줌마 안녕하세요. 저 제이드예요. 지난번에 한번 인사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래 제이드 반갑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있니? 네, 브랜디가 실종되었다던 전단지 봤어요. 그런데 걔 여기 없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캐리 씨는 계속해서 뒤에 우두커니 서 있던 애슐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팔에 그 문신과 멍이 있는지 보려했던 것이죠. 그러자 실제로 애슐리의 팔에 어떤 상처로 인해 붕대를 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브랜디가 여기 오지 않았니? 걔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이 여기라고 문자를 보내놨었단다. 그래서 내가 찾아올 수 있었던 거야. 왔는지 안 왔는지는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때 여기 온다고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애슐리 팔에 붕대 감은 거 보이시죠? 다쳐서 병원에 가 있었을 때라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거짓말 마라. 틀림없이 딸아이는 여기 왔었고 너희를 만났어. 사실대로 얘기해. 아줌마 진정해요. 저희가 왜 거짓말을 해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나한테 워워라고 했니? 내 딸은 지금 당뇨병에 걸렸는데 5일 동안 연락도 되지 않고 실종된 상태야.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너희들이? 거짓말 말고 사실대로 말해. 내 딸 어디 있어? 모른다니까요. 이 아줌마 웃긴 아줌마네. 저희 집에서 얼른 나가세요. 이렇게 강제로 집에서 쫓겨난 캐리 씨는 그 아이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에릭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에릭 형사는 두 여성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캐리 씨에게 했던 말 똑같이 반복할 뿐이었죠. 병원에 갔었기 때문에 못 봤다. 그런데 다음날 에릭 형사는 애슐리의 어머니에게 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차고에 못 보던 차가 갑자기 들어와 있다는 것이었죠. 곧바로 캐리 씨에게 연락하고 그 집으로 향한 에릭 형사는 브랜디가 실종되던 날 아침에 타고 나갔던 차량과 동일한 기아의 리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도착한 캐리 씨는 그 차량을 보자마자 딸아이의 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보고 말이죠. 하지만 차 내부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엔 차 내부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우리 같아서 청소를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할 정도였지만 당시에 발견한 그 차량 내부는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캐리 씨는 에릭 형사에게 차 내부를 일부러 청소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랜디는 이 집에 왔었지만 제이드와 애슐리를 만나지 못했었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녀의 차량은 애슐리의 집 차고에 깨끗하게 청소된 채로 발견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에릭 형사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애슐리와 제이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모든 것은 계획되어 있던 것이고 실종은 틀림없이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차를 압수하여 정밀한 조사를 이어나갔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이드와 애슐리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 어제 찾아왔었던 에릭 형사입니다. 따님분과 제이드 양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얘들이 방에 없었어요. 옷장을 뒤져보니 가방에 짐을 몽땅 싸서 새벽에 집을 몰래 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자신들을 향해 좁혀오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그 두 명은 어디론가 달아났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디로 간 것이며 왜 달아났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펜실베니아주 경찰은 먼저 실종되었던 브랜디뿐만 아니라 애슐리와 제이드까지 찾아내야 했습니다. 먼저 제이드와 애슐리의 흔적을 쫓아가던 에릭 형사는 며칠 만에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발견했던 상황은 상당히 우연이었죠. 당시 비번이었던 다른 사건팀의 한 형사는 히치하이킹을 하기 위해 길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던 두 여성을 보았고, 그 여성들이 현재 실종수사팀에서 쫓고 있던 애슐리와 제이드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에릭 형사에게 연락하여 지원 요청을 했고 쉽게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체포한 두 명을 각각 다른 방에 배치한 뒤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애슐리는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만난 적이 없다던 주장과는 다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날 브랜디는 저희 집에 왔었고 저흰 걔를 만났어요.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제임이라는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다면서 걔를 만나기 위해 왔다가 제이들을 잠깐 보기 위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 명은 집에서 만나서 간식도 먹고 비디오 게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는 현관 쪽으로 나가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얼굴 표정이 마치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처럼 엄청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타고 왔던 차에서 소지품을 챙기고는 어디론가 그냥 걸어가고 그 뒤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임이라는 여성을 만나기 위해 왔고 아마도 그 여자를 만나러 가버린 것 같다는 이 주장은 제이드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주장했습니다. 둘의 주장은 동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주장을 믿을 수 없었던 용사들은 조금 더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다른 내용을 말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애슐리는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저와 브랜디, 제이드 3명이서 숲속에 놀러 갔었어요. 브랜디에게 저희 아지트를 소개해주겠다며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빠가 그곳을 어떻게 알았던 건지 몰라도 찾아와서는 저희들을 나무라기 시작했었어요. 게이나 레즈비언을 혐오하시거든요. 그러자 브랜디는 저희와는 다르게 감정적으로 저희 아빠한테 대들기 시작했고 결국엔 감정 싸움으로 치달았어요. 참다 못한 아빠는 브랜디를 차에 있던 삽을 꺼내서 때렸었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애슐리의 아버지가 브랜디를 삽으로 살해한 뒤에 어디다 숨겼다는 말이 될 텐데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애슐리의 아버지를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형사가 에릭 형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애슐리의 집 뒤에 있던 숲속에서 브랜디의 사체가 땅속에 묻힌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죠. 곧장 현장으로 출동한 에릭 형사는 끔찍한 모습으로 사망한 채 땅에 묻혀있던 브랜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실종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브랜디의 신원을 확실하게 파악한 에릭 형사는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제이드와 애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애슐리에게는 정말로 아버지가 그녀를 삽으로 살해한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자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그러자 그녀는 계속해서 숨겨왔던 끔찍한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에 있던 제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부터 애슐리와 제이드가 진술하는 내용은 듣는 분에 따라 다소 잔인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shley, let's clean the slate and just tell me what happened. It was planned. 그리고 다른 방에 있던 제이드에게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How did you get Brandy to the house? We just told her that we were gonna hang out. 이것으로 보면 애슐리가 계획했고 제이드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미끼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향하던 브랜디는 느낌이 쎄했기 때문에 친구인 리에넌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던 것이죠. 제이드는 이렇게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온 브랜디에게 저는 숲속에 짓고 있던 캠프장을 같이 보러 가자며 꼬셨고 저희 3명은 숲속으로 같이 갔어요. 하지만 캠프장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갔죠. 캠프장은 핑계였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계획했던 지점에 도착할 때쯤 저는 애슐리에게 베이브라고 얘기했어요. 베이브. 어떤 특별한 의미의 베이브였던 거니? 네, 사전에 저희가 계획했던 일종의 신호 같은 거였어요. I heard her say, "Hey, babe," and I ran as fast as I could. And I came down, and she had her arm around her neck. So I came up and I punched her in her face. I don't know how many times, but I know it broke her nose. Brandy was screaming. You know what she was saying, Ashley? Jade, stop it. I won't tell anybody. Just let it go now. I told people where I was. 이렇게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두들겨 맞던 브랜디는 어떻게든 탈출하기 위해 저와 제이드를 상대로 몸부림을 치며 주먹질을 했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She thought she was calling out to somebody, like help me or something. Yeah, but it's like she knew somebody else was there. I mean, my neighbor was cutting his grass in the back.
I knew if she ran, I was not able to catch her. Plus, her car being there and stuff. So I started beating her head off the tree stump. That's when the blood started coming. 그리고 그때가 제이드가 삽을 쥐어들었을 때였어요. How many times did you say you hit her with your shovel? I don't know, like 4 times. And that's why Ashley has bruises on her arms. Because I accidentally hit her while she was holding Brady down. Was anything being said either by you, Ashley, or Brandy? Brady was screaming for her life. 계속 소리를 지르자 애슐리는 밧줄로 브랜디 목을 두르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삽으로 브랜디 머리를 내리치고 있을 때요. And what was Brandy's reaction after that? She went limp, but she was gasping for air. Okay. And she was saying, Jade, stop, Jade, stop. The girl was laying in a puddle of her own blood. So So I you're started saying- getting angry What do you think made you angry about that? that she wasn't fighting anymore.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어요. I picked up the back of the rope and I let her head hit the stump probably 10 times. 이렇게 걔는 거의 반쯤 죽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숨은 붙어 있었고 약하게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마무리하려고 미리 파놨던 걔 무덤에 밀어넣었어요. I picked up a big boulder because I could tell that she was still breathing. And I walked over to the top of the grave and I smashed her face in. 그래도 걔는 계속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죽이려고 했어요. We had a full bottle of water. And I stood above her and poured it in her mouth and her nose. 브랜디를 익사시키려 했던 제이드와 애슐리. 그렇게 물을 부어버린 그녀들은 무덤 안에 있던 브랜디를 흙으로 다시 덮기 시작했습니다. Do you think she was still alive when you buried her? I don't know. 하지만 이후 진행된 부검 결과 브랜디는 흙에 완전히 덮인 뒤에도 한동안 숨을 쉬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채로 묻혔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흙 때문에 질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Our intentions were to bring her over so we could kill her. There it is. 이렇게 그녀들의 끔찍한 진술이 끝이 났으며 여러분들은 진술 도중 흐느끼고 있던 제이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애슐리에겐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말이죠. 그 뒤에 작성된 그들의 진술서에는 한 가지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애슐리는 진술서에 마치 브랜디의 가족에게 건네는 말인 것처럼 나는 당신의 20년 된 실수를 죽여준 거야. 걔는 그래도 싸 라고 적었고 제이드는 진술서에 내가 죄책감을 느끼냐고? 아니, 단 1도 느끼지 않아. 너무 자랑스럽거든? 라고 적었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이라곤 먼지 한 톨만큼도 찾아볼 수 없던 끔찍한 살인마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펜실베니아주 검사인 프랜시스 슐츠 씨는 앞뒤 볼 것도 없이 그녀들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고 재판은 솔직히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완벽한 자백, 끔찍할 정도로 뉘우치지 않는 모습, 배심원단은 깊게 볼 필요도 없이 그들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3년 11월 1일 금요일 이 사건을 맡았던 마크 스티븐스 판사는 그들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수감된 뒤에도 애슐리와 제이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샀고 특히 애슐리가 했던 한 가지 행동으로 인해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 행동은 희생자의 어머니인 캐리 씨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살인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도 아닙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대충 감이 올 듯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슐리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에도 제이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일부러 더 욕먹는 행동을 하는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진실은 오직 그들만 알고 있겠지만 저렇게까지 제이드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감옥에 평생 동안 갇히도록 만들 만한 끔찍한 일에 이용해 먹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던 고작 20세밖에 되지 않았던 브랜디 스티븐스 로진. 이렇게 끔찍한 살인마들에게 온갖 고문과 폭행을 당한 뒤 산채로 땅에 묻힌 채 죽어가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쇼킹TV 동순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